안녕하세요.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평화로 바라보는 접경지역 이야기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오덕렬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일교육의 이런 내용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접경지역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이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무언가 접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접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리적 접근, 그다음에 지리적 접경지역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내가 활동하는 지역이 접경지역이 아니면 무언가 나와는 관계없는, 나와는 다른 삶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 접경이라는 표현들을 좀 써보는데요. 우리가 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경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측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해 있는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북측 지역과 접해 있는지를 좀 제 소개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예비교사분들께서도 과연 나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혹은 나는 그래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겠지만 한번 삶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 문제, 그다음에 통일 문제, 더 나아가서 평화와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지, 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연세대학교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교대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들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강하는 이곳에서도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강의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육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들을 수업을 하면서 한 번쯤은 그 남북관계라든가 통일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것들과 분단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에 저는 이제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할 때는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학하고는 다른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의 생각들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있는데 여기 이제 인천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접경지역에 대한 얘기들 조금 드릴 거긴 한데 우리 보시면 접경지역이 이 광역단체, 우리 광역시, 그다음에 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다수 분들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천도 해상의 접경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금 뭐 해상의 접경지역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후반부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천 쪽에서도 접경지역으로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갈지 그 다음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협의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기도에 또 이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육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경기도의 공직자 통일교육 관련된 영상을 기획하고 또 출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 지역의 접경 지역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좀 촬영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살펴봤던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서 접경 지역의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또 이제 미래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이러한 단체들에서 평화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교육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 평화라는 개념을 또 갖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접경 지역서부터 해서 뭐 통일 교육의 문제, 남북 관계의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가 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보면 꼭 통일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기 뭐야 좀 이렇게 평화적인 체제로 같이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고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 교육이 전면적으로 나오게 되면 꼭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평화교육 쪽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누고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 문제, 그 다음에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갖다가 자신들의 의견들을 막 펼쳐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의 접근 방식도 좀 평화교육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그룹홈 나르샤라는 데서 운영위원으로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탈북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그룹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쪽 가서 아이들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하신 어머님들 그 이제 여학생들만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같이 좀 그 생활도 좀 같이 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 좀 못 가긴 하지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는 우리 그룹홈 친구들과 함께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해 맞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도 이렇게 많은 방식의 어떤 남북 문제와 평화 문제를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접점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전 금강산 관광 안내 조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친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07년, 2008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북쪽의 금강산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요.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남한 땅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 가서 금강산 관광을 가서 그곳에서도 접경 지역, 어떻게 보면 북쪽의 접경 지역이겠죠. 그쪽을 보면서 또 느끼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북의 어떤 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시 여러분들이 금강산에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앞부분에서는요, 접경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경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접경 지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의 접경 지역인 인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접경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경 지역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는 어떠한 지원들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조를 살펴보면요. 자, 접경 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우리 민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래서 민통선 이남에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하는 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통선. 근데 민통선의 바깥 지역도 일단 접경지원법에 따르면 어느 정도 지역은 접경 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km, 우리가 군사분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휴전선을 의미합니다. 휴전선의 공식 명칭이 군사분계선이고요. 2km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 취락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 한계선, 우리 NLL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해상의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 지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뭐 1cm, 2cm 단위로 자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접경 지역은요, 다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안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출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그 몇 군데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 셔틀버스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표를 구입하시면 그 민간인 통제선 지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류 독감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민통선 안쪽 지역에 관광을 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급하게 되면 또 이제 그것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파주시 쪽에 연결되어 있는 민통선 지역에 관광을 가시고 싶으면 미리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다녀오신다라고 하면 그 파주 지역의 민통선 지역 안에 있는 장소들은 방문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접경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접경 지역이 대표적인 장소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장소들인데요. 보시면 판문점이 있죠. 예. 판문점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접경 지역이죠. 예. 그리고 우리 그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제 그 직책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뀐 김정은 총비서가 만나서 넘나들었던 서로의 공간을 넘나들었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문점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접경 지역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고요. 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문점 같은 경우는 그 파주 지역에서 타는 셔틀버스로 갈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검문이 있고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통일부 쪽에서 판문점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시고 과거에는 막 두세 달 전쯤에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판문점 방문이 조금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역시 그 조류독감의 상황이라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열고 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 보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가운데에 길 있지 않습니까? 그늘지구 마치 꼭 정말 그 국가를 나누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 저 공간에 있는 저 가운데 보도블록 그 보도블록 같이 생긴 우리 군사분계선 저기는 직접적으로 갈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지역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북쪽 지역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은 한번 좀 관심 있는 우리 예비 교사분들이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쪽 반대쪽에 보이는 북쪽 건물에서는요, 판문각이라고 하는 저 건물에는 위층에 보통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북쪽 지역도 이렇게 관광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으면 막 저쪽에서 막 손을 흔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손 흔들고 하면 좋은데 군인분들이 많이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통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혹시 옛날 영화들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건물 쪽에 이렇게 이제 경계 근무 쓰는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남측군인과 북측군인이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었었는데 지금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판문점 지역의 어떤 그런 무장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되면서 지금은 저 공간에 서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문점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조금은 평화적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지역은 이 공간은 도라 전망대라는 곳인데요. 우리 최북단에 있는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라 전망대는 1986년에 국방부에서 설치를 했고요. 2018년에 저렇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86년 이후서부터 그 도라 전망대는 그냥 바깥이었어요. 바깥에서 이제 망원경을 보고 망원경 보면서 북쪽 지역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저 안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의 어떤 그런 그 경관도 훨씬 좋아졌고 저 안에 뭐 카페테리아라든가 그런 미니 전시관, 그다음에 교육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쾌적하게 그 북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저것도 역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통제가 좀 되어 있는 지역이라 갈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왔을 때는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라산역입니다. 지금 도라산역으로 갈 수 있는 기차가 하루에 1회 정도, 하루에 1회 정도 이렇게 열려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하게 허가를 받거나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통선 지역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로 방문하게 될 때는 도라산역까지만 해서 그 인근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실 때는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도라산역에 방문해서 그 경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라산역은 우리가 보면은 남측에서 봤을 때 가장 최북단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측의 가장 마지막 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라산역의 플랫폼에 가보게 되면요, 그 남측 지역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측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가는 첫 번째 그 역. 그래서 저 도라산역을 통해서 우리가 북쪽 지역에도 기차로 방문할 수 있게 될 날을 좀 꿈꿔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도라산역에 가게 되면 그 국제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제선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되고 열리게 되면 국제선 플랫폼이 아마 열릴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선 플랫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좀 반대쪽에 보면 국제선 플랫폼이 딱 써 있고 외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접경 지역을 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런 공간을 통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께서 그 다양한 우리 남북 분단의 어떤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 교류가 좀 열리고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통일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의 일상이 좀 바뀔까 이런 것들을 가서 좀 몸소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들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들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지역,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들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저도 이제 직접 방문했던 경험자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지역들은 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문할 조금 우리에겐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도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요, 남북출입사무소라는 곳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사실 파주에 그 관광을 들어간다, 민통선 관광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거나 혹은 저 파주에 있는 그 남북출입사무소는 그 개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매일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썰렁하죠. 제가 방문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하시는 직원들 제외하고는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우리 이쪽에 지금 보시면 남북출입사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공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성 가는 길이라고 출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방문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갈 수 있는 개성에 바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다니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외국에 나갈 때. 들어올 땐 입국. 예. 나라에서 나간다, 들어온다라는 뜻인데 이곳에는 출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멀리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출경이라는 표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출경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출국이라고 하는 뜻이 국가를 갖다가 넘나드는 개념이라 본다라고 하면 출경은 경계선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북은 국가를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가는 개념으로 서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측 헌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따르면 우리 남북은 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토에 대한 조항들을 보시게 되면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래서 한반도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로 이제 국내법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 따르면 한 국가입니다. 이거 북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의미로 출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출입국 사무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남북 출입 사무소입니다. 남북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고요. 국가를 넘나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관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가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파주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접경 지역을 잠깐이나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파주시에 또 다른 접경 지역, 이 접경 지역 안에 또 다른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여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라산 평화공원입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에요. 공원이고 경의선 최북단 기차역,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공식적으로는 소개할 때 경의선 최북단 기차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경의선이라는 게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경의선의 최북단은 신의주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최북단 기차역인데 아마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남단 기차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라산역하고 산책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걸어가시면 또 도라산 평화공원을 가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2002년 도라산역이 개방됐던 그 시기부터 구상하기 시작해서 2006년 5월 12일에 착공을 했고요. 2008년 6월에 완공한 이후에 9월에 개방을 했었습니다. 잠깐 전경을 잠깐 보실까요? 이 도라산 평화공원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진강 평화공원에서 그 관광 여행을 가셔도 이곳은 들리질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다만 그 파주의 그 민통선 지역 안에 관광을 좀 개별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 버스를 하나 대절을 해서 버스의 인원들을 좀 어느 정도 인원수를 좀 맞춰서 개별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우리의 그 개인 버스, 관광 버스를 가지고 그 민통선 지역 안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셨을 때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다가 물론 통제구역 제외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나가자 이럴 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럴 때 꼭 이곳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라산 평화공원에 가보시면 참 야, 평화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시관 지금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긴 하지만 곧 이제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모형의 생태 연못도 있고요. 그곳에서 관찰테크에서 관찰하다 보면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식생들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연 생태의 그런 모습들을
그 공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책로와 휴식 쉼터들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 공간에서 좀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산의 역사와 DMZ의 어떤 자연 생태 자료 등 이런 입체 영상들도 상영하고 있어서 그 임진강 평화공원에서 타고 가는 그런 셔틀버스 말고 그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그 인원수가 좀 대형 인원이 되면 버스로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대절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도 좀 방문해 보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평화가 민통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도라산역에서 도라산 평화공원으로 가는 산책로예요. 산책로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되면 아까 봤던 그 영상들의 그런 그 지역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안내판이 있고요. 상당히 좀 넓죠. 이 공간이 상당히 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음은요, 그 덕진산성이라는 곳인데요. 민통선 지역 안에는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그 판문점 옆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대성동 마을은 또 역시 판문점처럼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편하게 방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밖에서 보는 뉴스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방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몇 번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도라산역이라든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파주시 안쪽에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통일촌이라고 하는 큰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루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해마루촌이라고 하는 마을은 2001년도에 사실은 그 해마루촌이 원래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지역이 그 전쟁 중에 있었을 때 거기 그 휴전선 근처다 보니까 많이 좀 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 작전을 이유로 강제 이주를 시켰었어요. 마을 사람들을요. 강제 이주를 시켰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 이의 제기를 하고 우리를 조금 그 마을에 좀 살게 해달라라는 어떤 요청들 때문에 2001년도에 마을이 같이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마을의 건물들은 신축 건물들이고요. 그 해마루촌의 그 사람들은 이곳에 이제 어떤 그 평화 정책의 또 산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마루촌 그 근처에 이런 산성이 하나 있어요. 덕진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고구려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내성은 최고봉인 해발 65m. 최고봉이 65m니까 뭐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봉우리를 중심으로 산 능선을 따라서 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주박 형태 모양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은 좀 완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아마 강변, 임진강이랑 접안해 있어요. 그래서 임진강에서 아마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접안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임진강의 북쪽 해안이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넓은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진산성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은 봉우리, 최고 높은 봉우리예요. 지금 이 봉우리에서 보이는 요 지금 모습들 보시고 여기 보이는 강이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이고 이런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저런 육지, 저기가 이제 초평도라고 지금 보이는 저 섬이 초평도라고 하는 섬인데 저 섬은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공간이 정말 자연의 어떤 생태의 보고로서 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초평도하고 임진강 저쪽 지역은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 출입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철새들의 도래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덕진산성도 사실 버스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승용차까지는 이렇게 주차장에 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길가에다 버스를 좀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한 20-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덕진산성에 도착했을 때 그 봉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올라가서
이 사방이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봤더니 정말 전략적 요충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멀찌감치 있는 그런 그 산들, 봉우리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파주시가 아무래도 가장 그 남북의 어떠한 그런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 있는 지역들이 가장 많죠. 예.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공간들 이외에 지금 도라산 평화공원이라든가 덕진산성들을 보면서 아, 이런 공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김포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포시에는요, 애기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발 155m니까 그래도 산에 가깝습니다. 예.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의 민통선 마을 하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성면 시암리 철책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곳도 방문하시게 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애기봉 방문하는 게 좀 자유스러워서 신분증만 가지고 와서 여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군인들이 그 검문을 하고 들여보내줬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좀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 조류 독감과 그 코로나19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또 이제 그 막혀 있는데 곧 열릴 거라고 지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월곶면 조각리와 가금리의 경계선에 있고요. 애기봉에서 한강 하류의 북쪽 지역은 약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기봉 봉우리에서 그 이제 한강 하구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조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한강 그 하구, 그러니까 서해로 나아가는 그 길목이에요. 근데 그 길목에서 봤을 때 보면 반대쪽에 바로 보이는 지역이 북쪽 지역인데 그 지역이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는 것이, 그렇죠. 예, 육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죠. 짙은 안개가 껴있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애기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보면요, 그 북쪽 지역이 다 보이고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장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4년도부터 성탄절 트리를 점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사에서 볼 때 그 성탄절 이렇게 트리 해갖고 북쪽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탄절 트리를 점등했던 곳이고, 1971년도서부터는 철탑으로 대체를 해서 그 불빛을 밝혔었는데, 북쪽 마을에서 그 불빛이 계속 이제 보이는 것이 좀 아무래도 북쪽에서도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신경에 거슬렸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불 트리 점등하고 하는 것을 좀 자제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한때 또 점등이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점등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에 김포시가 국방부에다 요청을 해서, 여기는 이제 국방부 산하이기 때문에 군부대 지역 아니기 때문에 소등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공식적 전망대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는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뒤에 보이는 또 장소가 그 전망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애기봉의 그 전망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서 점등을 하던 전망대는 2014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에 보이는 제목처럼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곧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2011년 10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개관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2021년 10월 개관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또 연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곧 개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애기봉 전망대에 있었던 터를 여기도 이제 의미를 삼아서 이렇게 안보 중심이 아니라 평화적인,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개관이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나중에 혹시 김포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혹은 뉴스 기사에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열렸다라고 하시면 꼭 신청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과거에는 10만 명이 방문하던 곳이에요. 애기봉 전망대가. 그러니까 이랬던 공간, 그 다음에 그 실향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그냥 완전히 그 문을 닫기에는, 철폐하기에는 그곳에 많은 추억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생태공원으로서 좀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병대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기 때문에 평화생태공원 뒤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비도, 전쟁 기념비도 좀 볼 수 있습니다. 평화생태전시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강 전망대라고 해서 그 애기봉 전망대에 있던 터에 그 북측 지역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망대에서 봤던 그런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한강 하구고요. 예, 건너편에 보이는 지역이 북측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 보이는 마을 있죠, 마을 건물들, 저 건물들이 북쪽 마을입니다. 물론 조금 좋은 카메라, 촬영용 영상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보이긴 하지만 육안으로도 충분히 북쪽 지역을 볼 수 있고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장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가까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시면 이 정도 가까이 있는 그런 북쪽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방문하셔서 저 멀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구나, 후에 우리 함께 살아갈 우리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VR 열차 체험관이라고 해서 이 KTX 모양의 열차 그 체험관이 전시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VR 딱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북쪽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사진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앞서 말한 그런 전시관, 그다음에 그 학습관이고요. 그다음에 이곳이 바로 전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조금 올라가셔야 돼요. 걸어서 살짝 올라가시면 조강 전망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의미적으로 평화의 종도 설치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VR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영상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개성 가는 이제 KTX 열차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지금 철도길은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가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 열차 타고 북쪽에 가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KTX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하성면에 있는 전류리 포구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요, 한강하구의 유일하게 남은 최전방 어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 그 포구 입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구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구에 들어가려면 그 해병대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요. 분단 전에는 한강하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서해 바다, 멀리 있는 바다까지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통제가 되어 있어서 그 포구의 일정한 지역에서만 고기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 어민들만 조업이 가능하고요.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그 해병대에다가 출항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배에는 붉은색 깃발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깃발이 없으면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강 중간에는 어로 한계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해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너무나 그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같이 잡힌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 곳이죠. 근데 입구까지는 제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류리 포구를 검색을 하셔갖고 뭐 내비게이션을 치거나 그래서 다녀오시면 전류리 포구 그 입구 앞에 횟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구에서 잡았던 물고기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구 입구까지만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철책선 바깥으로 보이는 그 포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좀 살펴보면요. 전류포구 제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거기에 이제 영상 촬영 때문에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저쪽 반대편 쪽에 그 북쪽 지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 깃발 보이죠? 예, 이쪽에도 뒤에 보일 텐데 이렇게
그 배의 어선에 빨간색 깃발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이렇게 떠 있는 이곳이 그 어로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그 조업을 할 때 저 공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 해병대에서 이렇게 다 모든 배의 어떤 동선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제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류리 포구의 그 맞은편에 있는 북쪽 지역하고 사실은 우리가 분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같이 조업하면서 만나고 거기서 배에서 서로 뭐 농담도 주고받고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주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도 이 공간에서도 지금 조업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분단의 모습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느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천군은 상당히 청정 지역인데요. 연천군 안에도 민통선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횡산리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연천군의 유일한 민통선 마을이고요. 임진강 그 강줄기에 따라서 봤을 때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빗기산이 있어서요. 빗길 횡자, 그다음 외산자를 써서 횡산리라고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해방후에 38선 그러니까 해방후에는 38선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후에 휴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고요. 1954년 11월 17일에 수복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38선이 있었을 때 북쪽 지역이었는데 다시 남한 지역이 된 곳을 수복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복지역, 수복지구 이렇게. 그래서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서 행정권이 수복이 되면서 그 남쪽의 어떤 그런 행정 관할구역이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방 한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인 까닭에 출입 영록만 이루어지다가 1985년 9월 20일 군 조례에 의해서 행정리로 승인되면서 일부 지역의 민간인 입주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유명한 율무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횡산리 마을은 우리와 똑같은 마을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마을 회관도 있고요. 마을 횡산리 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집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우리 마을과 똑같습니다. 정말 시골 마을 같습니다. 다만 저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냥 마을 구경하고 싶은데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일이 있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있거나 공식적인 공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이게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버스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버스가 들어올 때도 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검문들을 받고는 있지만 그 마을 그 앞에 이렇게 정류장도 있어서 운전을 못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 지역 안에도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이런 횡산리 마을 근처에 영광 갤러리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통선 내에 건립된 최초의 예술 공간이고요. 과거 안보 전시관이었어요. 군부대 지역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곳이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된 연천의 생태들을 볼 수 있고요. 동시대의 문화예술이 만나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의 풍경을 담고 있는 대형 파사드 작품이 외벽을 감싸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보내온 평화 메시지를 담은 평화의 문으로 새로운 건축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요. 외관 모양이 이렇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역시 현재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19와 조류독감 상황 때문에 지금은 통제되어 있지만 또 역시 이 공간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부의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보낸 평화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어떤 그림들, 작품들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이 공간 안에서도 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잘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광갤러리 이 근처에 보면 또 어떤 곳이 있냐면요. 이거는 영광갤러리 그 뒤쪽의 모습이고요. 어떤 곳이 있냐면 임진강 평화습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습지원이 있어요. 생태가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임진강 상류에 건설된 군남댐, 홍수 조절용으로 이제 원래 만들었던 그런 댐인데, 이곳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이 두루미 서식처가 사라지는 바람에 대체 서식처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인근의 태풍 전망대와 함께 생태와 안보를 테마로 하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임진강 그 상류에 어떤 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물길이 바뀌게 되니까 서식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식지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생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무 재배단지와 생태 연못, 두루미 식물원, 두루미 꽃단지, 뭐 평화 꽃단지, 두루미 학습장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 초순까지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산책길로도 좋은 장소여서요. 나중에 이곳이 또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꼭 방문하셔서 생태 체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리가 아까 봤던 영강 갤러리에서 임진강 평화 습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흔들 다리가 좀 있고요. 이곳을 건너가게 되면 이렇게 임진강 평화 습전 입구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생태 얼마나 이 공간이 그 오염도 안 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정말 산림욕을 자연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힐링돼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공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간들은 사실 지금 현재 가기에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남북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우리의 상황 자체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꼭 방문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다양한 공간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접경 지역에는 참 다양한 곳곳의 삶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불안감이 너무나 크죠. 접경 지역은 항상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또 어떤 그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런 장소들은 다 통일을 꿈꾸는 남북 교류 협력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성격들이 다른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예측해보고 좀 상상해보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이 새겨져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 그 전류리 포구 같은 데서는 어루환 개선이 있어서 기존의 그 조업을 하던 공간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평화의 모습을 간직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봤던 영광 갤러리 같은 경우에 그죠? 평화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고요. 도라산 평화공원에서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각각 다 다르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웃는 한반도를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공간들 역시 모두가 다 평화로운 공간으로 다 변화되는 미래를 다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요, 이 사진은요, 제가 그 파주의 민통선 지역 들어갔다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촬영 때문에 들어갔던 곳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왜 찍어놨냐면요. 여기 표지판이 보이죠. 여기 통제되지 말라고 해서 철책선 해놨는데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파주 사람들이 개성에 장을 보러 갈 때 걸어가던 산책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길은 사실은 북쪽 지역까지 그냥 쭉 걸어가면 연결되어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 공간이 지금 비무장지대와 또 여러 가지 군사분계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막혀 있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저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저 철책이 걷어지고 저 표지판을 걷어내고 저 길을 따라서 개성에 갈 수 있는 날을 저는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19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DMZ의 세계유산과 관련돼서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DMZ 지역,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태 조사와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평가,
그 다음에 우리 분단으로 인해서 생겨난 지역들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남북이 함께 그 DMZ를 세계 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우리 측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그 씨름이 남북 공동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재가 됐는데 최초로 씨름이 등재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성과가 있기 때문에 DMZ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북쪽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DMZ를 이렇게 공동등재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한 발 뺀 모양새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대화의 문이 열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이런 세계 유산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역이 바로 접경 지역이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루지 않았던 이렇게 인천 지역도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 유산과 관련된 노력들을 인천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상의 접경 지역도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잠깐이나마 살펴본 이 지역들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접경 지역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갖다가 펼쳐나가면서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남북관계의 미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백두산으로 졸업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접경 지역의 어떤 기사들, 소식들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서 우리 남북의 미래를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